장남 민수에게는 염색통 7개와 본체 작업장을 물려주노라. 차남 태수에게는 장터의 점포 건물을 물려주노라. 삼남 한수에게는 수레 2대와 보관 창고를 물려주노라. 그리고 마지막 막내딸 초연에게는 뒷마당 구석의 낡은 작업방과 무쇠솥 2개를 물려주노라. 순간 숨소리마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오라버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구석진 그 방 말이오? 해가 들지도 않는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셋째 오라버니가 부채를 펼치며 맞장구 쳤지요. 무쇠솥이라니. 녹슨 그 솥 2개를 준다는 말이오? 큰 오라버니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도 방은 방이고 솥은 솥이지 않겠소. 아버님 뜻이시니.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친척 중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수근거렸어요. 염색도 하지 못하는 딸에게 염색방을 준다는 게. 또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습니다. 44세 혼처도 없는데 그저 비바람이나 피할 곳 주신 거겠지요. 초연은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형제들은 염색통과 점포와 수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작 어두운 방 하나와 쓸모없는 솥 2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흘릴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20명 남짓한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조선 말기 동네 지역. 송씨 가문은 3대째 염색업을 이어온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송연필께서 처음 시작하셨고 아버지 송덕균께서 크게 일으키셨지요. 관아에 납품하는 명주부터 시작해서 양반댁 홀례 때 쓰는 색동저고리, 장터에서 파는 무명천까지. 동네 땅에서 송씨네 염색천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초연은 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해는 철종 14년, 서기로는 1863년이었습니다. 위로 오라버니가 셋 있었지요. 큰 오라버니 민수는 초연보다 10살 위였습니다. 9살 때부터 염색일을 배워 18배는 이미 혼자 염색통을 다룰 수 있었어요. 둘째 오라버니 태수는 초연보다 8살 위였지요. 염색 기술보다는 장사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20살부터 장터에 나가 천을 팔기 시작했고 25에는 단골 손님만 100명이 넘었어요. 셋째 오라버니 한수는 초연보다 6살 위였습니다. 글 공부를 좋아해서 집안의 장부와 문서를 모두 관리했지요. 그런데 초연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5살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염색통에 손을 담갔을 때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물집이 잡혔습니다. 밤새 울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애는 염색을 못하겠구나. 피부가 약하구나. 7살 때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 끝이 갈라지면서 피가 났어요. 열흘 동안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초연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지요. 괜찮다, 천천히 하자. 하지만 오라버니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큰 오라버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염색도 못하는 게 무슨 송씨 집안 자식이란 말이냐. 둘째 오라버니도 거들었습니다. 여자가 할 일도 못하니 나중에 혼처나 제대로 잡히겠소. 초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연은 색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남들이 이건 쪽빛이라고 하면 초연 눈에는 그저 어두운 색으로만 보였어요. 이건 연분홍이라고 하면 초연에게는 붉은색일 뿐이었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큰 오라버니가 천 2피를 내놓으며 물었어요. 이 2천의 색이 같으냐 다르냐? 초연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같은 것 같사옵니다. 큰 오라버니가 비웃었습니다. 이것 보게들. 하나는 쪽비치고 하나는 남색인데 같다고 하는구나.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초연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소문이 퍼졌어요. 송씨네 막내딸은 색을 구별하지 못한다더라. 염색방 자식이 생맹이라니 참으로 기구한 일이로구나. 초연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적어졌어요. 혼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물이 되어도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염색도 못하고 색도 못 보는 딸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30이 되었습니다. 40이 되었어요. 그리고 44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초연은 그렇게 송씨 집안의 짐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밥만 축내는 식솔. 아무 쓸모도 없는 딸. 시집도 못 가고 일도 못하는 여자. 하지만 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초연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초연이 혼자 마당 구석에 앉아 있으면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초연아. 아버지가 초연을 불렀습니다. 예, 아버님. 너는 특별한 손을 타고났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소녀의 손은 염색통에만 닿으면 부어오르는데요. 초연이 대답했죠. 그게 아니다. 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손을 가졌다. 초연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언젠가 내 손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게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거라. 초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색도 못 보고 염색도 못하는 이 손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장례를 치른 지사흘째. 본체 큰 방에 일가 친척이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앉았어요. 마을의 유지인 박 주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지요. 고 송덕균 어른의 유언을 전하겠소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초연은 벽 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소녀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 박 주사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장남 민수에게는 염색통 7개와 본체 작업장을 물려주노라. 큰 오라버니가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염색통 7개면 한 번에 명주백피를 염색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본체 작업장까지 받았으니 가장 큰 몫이었어요. 차남 태수에게는 장터의 점포 건물을 물려주노라. 둘째 오라버니가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아버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의 점포였어요. 동네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자리였지요. 그 건물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삼남 한수에게는 수레 2대와 보관 창고를 물려주노라. 셋째 오라버니가 부채를 접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기뻤어요. 수레 2대면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창고까지 있으니 큰 장사를 할 미천이 되는 셈이었지요. 초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이제 소녀 차례입니다. 박 주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종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막내딸 초연에게는. 초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뒷마당 구석에 낡은 작업방과 무쇠소 2개를 물려주노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초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작업방. 하나, 솥. 2개. 방 안이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지요. 그 정적을 깬 것은 둘째 오라버니였습니다. 구석진 그 방 말이오? 해가 들지도 않는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셋째 오라버니가 부채를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무쇠솥이라니. 녹슨 그 솥 2개를 준다는 말이오? 큰 오라버니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크흠. 아버님께서도 고심하셨겠지요. 염색을 하지 못하는 딸에게 염색통을 줄 수는 없으셨을 테니.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으셨겠지. 방이라도 있으면 비바람은 피하지 않겠소. 솥이야 녹슬었어도 솥은 솥이니. 초연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형제들은 염색통과 점포와 수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작 어두운 방 하나와 쓸모없는 솥 2개. 불공평했습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했어요. 아버님은 왜 소녀에게만 이렇게 하셨을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우는 꼴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눈물을 참게 해 주었습니다. 박 주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연아 씨에게 별도로 전하는 말씀이 있소이다. 초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주사가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어요. 촛불에 비춰 읽었습니다. 초연아, 내 손을 믿거라. 빛은 색을 배신하지 않는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라버니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큰 오라버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오? 둘째 오라버니가 혀를 찼지요. 노안으로 정신이 혼미하셨나 보. 셋째 오라버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할 뿐이었어요. 친척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손을 믿으라니. 염색도 못하는 손을 말씀하시는 건가? 빛이 색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오? 하지만 초연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내 손을 믿거라. 초연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쪽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쓰신 듯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먹이 번진 곳도 있었지요. 초연은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무엇을 믿으란 말씀이십니까? 유산 분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큰 오라버니는 작업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염색통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지요. 둘째 오라버니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점포 건물을 둘러보러 가는 것이었어요. 셋째 오라버니는 창고로 갔습니다. 수레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지요. 초연은 혼자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작은 작업방이 있었어요. 문이 낡아서 삐걱거렸습니다. 손잡이에 녹이 슬어 있었지요. 초연은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끼 소리가 났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초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천천히 방 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무쇠솥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크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람 허리춤만한 크기였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작았지요. 표면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염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초연은 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솥을 만져보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녹가루가 묻었지요. 이게 제게 남은 전부입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솥 표면에 눈물이 떨어져 작은 자국을 남겼어요. 초연은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이 보였어요. 뭔가 새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지요. 문양이었습니다. 동그라미, 선, 점들이 벽에 새겨져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깊게 파인 흔적이었어요. 칼로 새긴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새기신 게 분명하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상한 문양일 뿐이었습니다. 초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방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은 소녀에게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 것일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방 안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초연은 본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척들의 동정 어린 눈빛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초연은 그 작업방에서 잤습니다.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천장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지요. 쌀쌀했어요. 초연은 치마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은은한 빛이 방 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초연은 눈을 떴어요. 달빛이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벽에 새겨진 문양이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문양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초연은 문양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동그라미에서 시작해서 선을 따라가니 점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로 돌아왔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달의 움직임이다. 동그라미는 달을 뜻했습니다. 선은 달빛이 움직이는 길이었어요. 점들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초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움직이는 대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창문의 위치, 솥이 놓인 곳, 벽의 각도.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게 들어오는 시간, 빛이 솥을 비추는 각도,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 아버님께서 이 방을 달빛을 위해 만드신 것이로구나. 초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님은 소녀를 버리신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초연아, 내 손을 믿거라. 빛은 색을 배신하지 않는다. 초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염색통에만 닿으면 부어오르던 손. 색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놀림받던 눈. 하지만 아버지는 이 손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방에서 다시 시작하기로요. 오라버니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비웃든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것을 지키기로 했어요. 초연은 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읽으니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 손을 믿거라.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빛은 색을 배신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초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남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초연은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연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방바닥에서 잔 탓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초연은 작업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초연은 우물로 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초연은 다시 작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솥을 들여다보았어요. 녹이 슬고 낡았지만 그래도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초연은 솥을 닦기 시작했어요. 헝겊으로 표면을 문질렀습니다. 녹가루가 떨어져 나왔지요. 한참을 문지르니 무쇠의 본래색이 드러났습니다. 검푸른 빛이었어요. 초연은 손을 멈추고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솥으로 무엇을 하셨을까?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큰 오라버니가 작업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초연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연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솥을 닦기 시작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초연은 매일 작업방을 청소했어요. 방 안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냈지요. 창문을 닦았습니다. 조금씩 빛이 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벽에 새겨진 문양도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초연은 밤마다 달빛을 관찰했어요. 달이 뜨는 위치, 빛이 들어오는 각도, 방 안을 비추는 시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요. 초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빛이 벽의 문양을 따라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마침내 솥에 닿았습니다. 솥의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초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아버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구나. 초연은 솥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솥을 만져보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달빛을 받아 미세하게 온기가 있었지요. 초연은 놀랐어요. 무쇠는 차가운 것인데 어떻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손바닥으로 솥 전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더 따뜻했고 어떤 부분은 차가웠어요. 온도가 다르다. 초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손이 온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도. 초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만 집중했어요. 솥의 온도, 공기의 흐름, 달빛의 따스함. 모든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손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초연은 용기를 내어 염색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본체 창고에 가서 낡은 무명천 한 필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천이었지요. 염료도 조금 얻었습니다. 쪽물이었어요. 초연은 솥에 물을 담았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맑은 물이었지요. 쪽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작은 불이었어요. 초연은 솥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을 솥 가까이 가져갔어요. 온도를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이 데워지기 시작했지요. 초연은 손으로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차갑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어요. 미지근해졌습니다. 더 기다렸지요. 따뜻해졌습니다.
초연은 불을 줄였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됐거든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도를 믿었습니다. 천을 솥에 넣었어요. 천이 물에 잠겼습니다. 초연은 나무 막대로 천을 저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초연은 천을 꺼냈습니다. 물기를 짜서 햇빛에 말렸어요. 다음 날 아침, 초연은 마른 천을 들고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색이 들어 있었어요. 엷은 쪽빛이었습니다. 고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색이 들었습니다. 초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해냈다. 제가 해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4 평생 처음으로 염색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초연은 그 천을 가슴에 안았어요. 거칠고 색이 고르지 않았지만 초연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연은 매일 염색을 연습했어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색이 너무 진하게 나오기도 했고, 너무 연하게 나오기도 했지요. 얼룩이 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손끝으로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물의 온도, 염료의 농도, 천의 상태. 모든 것을 손으로 느꼈지요.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색이 고르게 들기 시작했어요. 초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색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손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연은 완성된 천 한 피를 들고 장터로 나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어요.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초연은 구석자리에 천을 펼쳐놓았지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초연은 초조했습니다. 혹시 색이 이상한 걸까? 그때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천을 만져보더니 물었지요. 이 천 얼마요? 초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열냥입니다. 일반 무명천보다 조금 비싼 값이었어요. 아낙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겠다고 했지요. 초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낙네가 웃으며 은자를 내밀었어요. 초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지요. 첫 번째 손님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초연은 그날 밤 작업방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은자 10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남아 있었지요. 두 달이 흘렀습니다. 초연의 천은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장터에 나가면 먼저 찾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초연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초연은 기뻤습니다. 한 달에 천필 10개를 팔았어요. 은자 100냥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초연에게는 큰 돈이었지요.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본체에도 들렸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둘째 오라버니 태수가 작업방으로 찾아왔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지요. 초연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해진 방, 닦여진 솥, 걸려있는 천들. 눈빛이 변했어요. 차가웠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느냐고요. 초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천 한 피를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더니 혀를 찼지요. 쯧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색이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인정이 없었습니다. 얼마에 파느냐고 물었지요.
초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열냥이라고요.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한 필에 열냥이냐고요. 초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초연을 쳐다보았지요. 표정이 묘했어요. 부러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 돈을 벌게 되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지요. 초연은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태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왔을 뿐이라고 했지요. 돌아서서 나가려다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게 고작이 낡은 방인 줄 알았는데 쓸모가 있었다고요. 말투에 비꼼이 묻어 있었지요. 초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태수가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초연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큰오라버니 민수도 찾아왔어요. 작업방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연은 저를 올렸습니다.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냉소였지요. 염색도 못한다던 내가 염색을 한다면서 라고 말했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지요. 민수가 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낡은 솥으로 염색을 한다고 했어요. 자기네 작업장에는 염색통이 7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말을 흐렸지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칼날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집안 망신은 시키지 말라고요. 민수도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초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초연이 천을 펼쳐놓으면 옆에 누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 적 없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도 천을 팔고 있었습니다. 쪽빛 천이었지요. 초연의 천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값이 달랐어요.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선냥이라고요.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초연은 당황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열냥에 팔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여선냥이라니. 손님들이 그 남자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어요. 초연의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지요. 초연은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천 한 필도 팔지 못했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요. 해가 지고 장터가 파장을 고할 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초연에게 다가왔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무거웠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열었지요. 색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무슨 염색을 한다고 설친다고 했습니다. 초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지요. 너 같은 것이 장터를 어지럽히지 말고 집에나 처박혀 있으라고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돌 같았어요. 초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곳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초연은 천을 거두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을 안고 걸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작업방에 들어와서야 눈물을 흘렸지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그날 밤 초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어두웠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천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매번 나타나서 싼 값에 천을 팔았습니다. 초연의 손님들은 모두 그쪽으로 갔지요. 일주일, 보름, 한 달. 초연은 단 한 필도 팔지 못했습니다. 은자가 바닥났어요. 주머니가 텅 비었습니다. 가벼웠지요.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초연은 본체 부엌에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갔지요. 부엌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밥 한 그릇만 얻을 수 있겠느냐고요. 안악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큰마님께서 막내 아씨는 이제 따로 사니 밥도 따로 차리라 하셨다고요. 초연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큰오라버니의 부인, 그러니까 새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물었습니다. 한 끼만이라도 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악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자기도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초연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작업방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등에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초연은 거의 먹지 못했어요.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려 하면 어지러웠지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새 오라버니가 모두 작업방으로 찾아왔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초연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큰오라버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돌처럼 무거웠지요. 초연은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둘째 오라버니, 태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방에서 염색을 하는 것이 집안에 좋지 않다고 했어요. 초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셋째 오라버니, 한수가 부채를 펼치며 거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소문이 좋지 않다고 했지요. 송씨네 막내딸이 이상한 염색을 한다는 소문이 돈다고 했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성껏 했다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민수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결정했다고 했지요. 초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작업방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순간 초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방은 아버님께서 소녀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비웃었어요. 아버님이 주셨다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유언장 어디에도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은 없었다고 했지요. 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저 물려준다고만 했을 뿐이라고요. 이 집안의 재산은 여전히 형제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요. 제발, 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뺨을 타고 흘렀지요. 이 방만은 빼앗아 가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자기네가 이 방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초연은 그들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옷자락을 잡았어요. 거친 천의 감촉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제발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만은 지키고 싶다고 했지요. 태수가 발을 빼냈어요. 때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기 흉하다고 했지요. 새 오라버니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초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얼굴을 묻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초연은 작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추웠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혔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도 초연의 것이 아니었어요. 내일이면 이 방을 떠나야 했습니다. 초연은 벽에 새겨진 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새기신 그 문양.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손끝이 아팠지요. 초연은 아버지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춰 익었지요. 내 손을 믿거라. 빛은 색을 배신하지 않는다.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어요. 글씨가 번졌습니다. 초연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쉬었지요. 몸이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초연은 울다 지쳐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초연은 해가 떠오를 때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일어나려 하니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지요. 초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었어요. 치마 저고리 몇 벌, 아버지의 쪽지, 그리고 팔지 못한 천 몇 필. 그게 전부였지요. 초연은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빛이었어요. 이 솥도 이제 초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의 문양도 달빛이 들어오는 창문도 모든 것이 빼앗겼지요. 초연은 작업방 문 앞에 섰어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요.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에서 떨어졌어요. 초연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큰형수님이 마루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더군요. 돌 같았어요. 초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울 것 같았거든요. 초연은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요. 집신이 해져서 돌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다리가 풀렸어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땅이 차가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파랗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초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까? 손을 펼쳐 보았어요. 거칠었습니다. 손금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염색통에 닿으면 부어오르던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천을 염색했습니다. 색을 보지 못했지만 온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손. 바로 이것이었구나. 초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섰습니다. 아버지의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지요. 내 손을 믿거라.
빛은 색을 배신하지 않는다. 빛, 달빛. 초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염색했던 그 천들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을요. 손으로 온도를 느끼고 달빛으로 색을 확인했던 그때,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소녀에게는 아직 손이 있습니다. 초연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절이 보였습니다. 산기슭에 자리한 암자였지요. 초연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 늙은 비구니 스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초연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초연은 절을 올렸지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요. 초연은 대답했습니다. 동네에서 왔다고, 갈 곳이 없다고요. 스님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편 작은 방을 가리켰지요. 거기서 쉬라고 했습니다. 초연은 그날 밤 암자에서 잤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지요. 이불이 있었어요.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초연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초연은 스님을 도왔습니다. 마당을 쓸었어요. 빗자루질을 했지요. 물을 길어왔습니다. 우물이 멀었어요. 여러 번 오르내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스님이 밥을 주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이었어요. 초연은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초연은 암자에서 지냈어요. 매일 일을 도왔습니다. 청소, 빨래, 물 깃기. 밤이 되면 방에 앉아 생각했지요. 소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스님이 초연을 불렀어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말해보라고요. 초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녀는 색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염색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요.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쓸모없다고 했지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요. 초연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온도를 느낄 수 있다고요. 손끝으로 미세한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천을 염색하면 아름답다고 했지요.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려 하지만 진짜는 손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연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시 염색을 하기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네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초연은 스님께 절을 올렸어요.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작은 보따리를 주었습니다. 안에는 쌀 한 대와 은자 5냥이 들어 있었어요. 초연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이 말했어요. 빛을 따라가라고요. 초연은 암자를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어요. 동네가 아닌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포구 마을이었지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연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구 근처 빈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빌릴 수 있겠느냐고요. 주인이 초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한 달에 은자 한 냥이라고 했지요. 초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두막은 작고 낡았어요. 하지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들어올 수 있었지요. 초연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어요.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창문을 닦았지요.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연은 포구 장터에 나갔어요. 낡은 무쇠솥 하나를 샀습니다. 은자 2냥이었지요. 무명천도 몇 필 샀습니다. 쪽물도 조금 얻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와 솥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문질렀지요. 녹이 벗겨지고 본래 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초연은 달빛을 기다렸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은했습니다. 초연은 솥에 물을 담았지요. 불을 지폈습니다. 손으로 온도를 확인했어요. 천천히 데워졌습니다. 쪽을 넣었지요. 처음에는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금 넣었어요. 천을 담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천천히 저었어요. 손끝으로 온도를 느꼈습니다. 일정하게 유지했지요. 한 시진 동안 저었습니다. 천을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어요. 색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연의 눈에는 희미하게 어두운 부분이 보였어요.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명암의 차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색이 든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초연은 천을 햇빛에 말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천이 펄럭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천을 거두어들였지요. 포구 안악내 한 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에 색이 들었는지 보아주시겠습니까? 안악내가 천을 들여다보았어요. 엷은 쪽빛이 들었구려. 하지만 얼룩이 좀 지었소. 초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시도했지요. 이번에는 쪽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온도는 같게 유지했어요. 시간은 반 시진 더 늘렸습니다. 천을 고르게 저었지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안악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색이 고르게 들었구려. 진하기도 적당하고, 초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 온도, 이 시간, 이 양이면 된다.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석 달 동안 이렇게 배워갔어요. 실패하고, 다시 하고, 또 실패하고. 포구 사람들이 색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금씩 감각이 생겼지요. 이 온도면 이 색, 이 시간이면 이 농도. 손끝으로 기억했습니다. 초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초연은 매일 염색을 했어요. 천을 만들었습니다. 포구 장터에 나가 팔았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생겼습니다. 어부의 아내였어요. 천을 만져보더니 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왔지요.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도 샀어요.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초연의 천은 포구에서 유명해졌어요. 색이 특별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깊으면서도 은은하다고요. 달빛 같다고 했습니다. 초연은 한 달에 1000필 20개를 팔았어요. 은자 200냥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이었지요. 초연은 그 돈으로 더 큰 집을 얻었습니다. 작업방이 있는 집이었어요. 솥도 하나 더 샀습니다. 천도 더 많이 염색할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구의 동네 상인이 찾아왔어요.
초연의 천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전부 사겠다고 했지요. 동네 장터에 내다 팔겠다고 했습니다. 초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천은 처음 본다고 했지요. 한 달에 천필 50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초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는 50필을 만들 수 없다고 했지요.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고요. 초연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30필이라고요.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했지요. 그날부터 초연의 천은 동네로 팔려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초연은 45이 되었어요. 더 큰 작업장을 얻었습니다. 일꾼 둘을 들였지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연이 직접 온도를 확인했어요.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염색했지요.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은 천을 염색한 후 초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색이 고르게 들었습니다. 또는 이번엔 조금 연합니다. 초연은 그 말을 듣고 다음번 온도를 조절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나가는 행상이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송씨 집안 형제들이 모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요. 큰오라버니는 염색통을 전부 팔아치웠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했지요. 둘째 오라버니는 점포 건물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도박 빚 때문이었다고요. 셋째 오라버니는 술에도 창고도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허영으로 돈을 다 썼다고 했지요. 세 형제는 이제 남의 집 일을 하며 겨우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초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오라버님들. 미워하고 싶었지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지요. 하지만 초연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초연은 48이 되었어요. 이제 포구뿐만 아니라 동래부, 언양에서도 초연의 천을 찾았습니다. 달빛 염색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초연의 작업장은 더 커졌습니다. 일꾼이 5명이 되었어요. 모두 포구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연은 그들에게 염색을 가르쳤지요. 하지만 달빛 아래에서 온도를 확인하는 것만은 여전히 초연이 직접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경상가명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초연의 천을 보고 감탄했다고 했지요. 관에 납품해 달라고 했습니다. 초연은 놀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관아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상감사께서 직접 지목하셨다고 했지요. 이런 천은 처음 본다고 하셨다고요. 빛이 살아있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초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요. 석 달 후, 초연은 관아에 천을 납품했습니다. 영주 10필이었어요. 모두 달빛 아래에서 염색한 것이었습니다. 경상감사가 직접 천을 보았지요.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감탄했어요. 초연을 불러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색을 낼 수 있느냐고요. 초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달빛과 손끝으로 만든다고요. 색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짜 장인은 눈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다고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초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연은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초연은 작업장 마당에 섰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온몸을 비췄어요. 따뜻했습니다. 초연은 아버지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쪽지였어요.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내 손을 믿거라. 빛은 색을 배신하지 않는다. 초연은 그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입을 열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해냈습니다. 소녀의 손을 믿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지요. 초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초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을 주셨던 거예요.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초연은 53이 되었어요. 달빛 염색은 이제 삼남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염색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지요. 초연의 작업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꾼이 10명이 되었어요. 초연은 그들에게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달빛 아래에서 염색했습니다. 여전히 손끝으로 온도를 확인했지요. 그것만은 초연이 직접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큰오라버니 민수였습니다.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옷은 남루했지요. 초연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미안하다고요. 초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초연이 진짜 보물을 받은 걸 몰랐다고 했지요. 초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했지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초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고 했지요. 그날 저녁, 초연은 민수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어요. 반찬도 푸짐했습니다. 민수가 먹으며 울었지요. 초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지요. 며칠 후, 민수가 떠났습니다. 초연은 민수에게 은자 10냥을 주었어요. 민수가 거절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초연은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초연은 그를 배웅했지요. 민수의 뒷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초연은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꾼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솥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천이 물에 출렁였어요. 초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초연은 알았어요. 진짜 부는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을 믿는 마음, 꾸준히 노력하는 정성,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평가하는 것과 당신이 진짜 가진 것은 다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당신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